경찰에 넘기면 정우는 다시 못 나온다. 나라도 지켜줘야지. 비닐하우스에 통조림과 라면을 몰래 가져다 놓으며 아들을 지켜온 10년의 비밀이 드러난다. 잘 키운 줄 알았다, 정우가. 그렇게 된 게 내 탓 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에 충격받는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충북의 한 작은 마을에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정만수는 잠에서 깨어나 묵묵히 일어섭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여전히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때운 뒤 그는 차고에서 낡은 시내버스를 꺼냅니다. 이 버스와 함께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만수는 버스의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인사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좀처럼 말을 걸지 않지만 이 낡은 버스에게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을 겁니다. 버스의 시트는 여기저기 헤어져 있고 바닥 매트는 오래된 먼지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이 버스가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공간입니다. 첫 차는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서 읍내를 거쳐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입니다. 총 22개의 정류장을 거쳐야 합니다.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시장 가는 할머니들, 읍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타는 정도입니다. 만수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누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단골 승객인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읍내 병원에 다녀옵니다. 만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백미러로 할머니가 안전하게 앉았는지 확인한 뒤에야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할머니가 계단을 오를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도, 비 오는 날에는 관절이 아프다고 중얼거리시는 것도 만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마을에서 읍내로, 읍내에서 마을로 9번의 왕복 운행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잠깐 쉬지만 그마저도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집에서 직접 싼 김밥과 물통에 담은 보리차가 그의 점심입니다. 동료 기사들은 정 기사는 참 성실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만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워낙 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승객들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학교 마친 아이들이 3, 4, 5 모여 탑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도 만수 앞에서는 조용해집니다. 정기사 아저씨는 무서워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말이 없어서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본 아주머니들도 탑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올라와서는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애들이 집에 안 와서 말이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 같은 이야기들이 버스 안을 채웁니다. 만수는 이런 대화들을 듣습니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읍내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는 늘 피곤한 표정으로 창가에 앉아 졸음을 청합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박 아주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타서 집 앞에서 내립니다. 하루 종일 남의 일을 돌보고 와서 그런지 표정이 지쳐 보입니다. 만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운전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주머니들의 수다, 직장인들의 피곤한 한숨.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배경음악입니다. 가끔은 라디오를 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승객들의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차가 종점에 도착합니다. 종점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공터입니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와 녹슨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나면 만수는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기사들은 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만수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점에 버스를 세워두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도 넘게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마을은 고요해집니다. 만수는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종점 앞 작은 길목을 바라봅니다. 그 길목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 기사님은 참 이상해. 일 끝나고도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을까? 혹시 치매 기운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집에 가기 싫은 사연이 있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직접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워낙 말이 없어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큰딸 소영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시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소영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전화로만 인사를 합니다. 명절 전화조차 의무적으로 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연금도 나오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관심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일하는 것이 체면상 안 좋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소영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집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조용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종점에서 바라본 그 길목이 생각납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수의 하루는 언제나 종점에서 끝납니다. 평온한 듯 보이지만 어딘가 쓸쓸한 일상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비가 너무 심해서 안전상 운행을 중단한 것입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버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바깥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번져 보였습니다. 이런 날에는 아무도 종점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만수는 버스에서 내려 간단히 차량 점검을 했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아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종점 옆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나무결이 드러나 보이는 오래된 벤치였습니다. 만수가 버스 점검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 벤치 아래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만수가 처음으로 내뱉은 감탄사였습니다. 벤치 아래 젖은 땅 위에 남성용 운동화가 한 짝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였는데 비에 젖어서 더욱 어둡게 보였습니다.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용이 분명했습니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종점 근처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한 짝만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누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곧 찾으러 올 텐데 이렇게 비 오는 밤에 혼자 놓여 있는 것이 묘했습니다.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 오래된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밑창도 많이 닳지 않았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다만 크기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런 큰 사이즈 신발을 신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두고 갈까? 아니면 가져갈까? 결국 그는 신발을 주워들었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맡아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발을 버스 안으로 가져와서 뒷좌석 밑에 조용히 숨겨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계속 그 신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것일까? 왜 벤치 아래 있었을까? 한 짝만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점검하던 중 어제 숨겨둔 신발을 다시 봤습니다. 밤새 생각해봐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단골 승객들의 발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한 짝만 신고 온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버스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어젯밤에 종점에서 신발이 발견됐다던데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박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아침에 산책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한 짝만 있었다더라고요. 만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신발을 가져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실종된 거 아닐까? 신발 한 짝만 남겨두고 어디 간 거 아닐까?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혹시 사건이라도 난 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에 별일 없던 작은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다시 벤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짝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비가 온 흔적만 여기저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던 만수는 지역 뉴스에서 실종자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였지만 왠지 어제 일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신발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큰딸 소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마을에서 무슨 일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무슨 일? 신발이 발견됐다던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하러 온다던가 그런 말 없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을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별거 아닐 거다. 혹시 그놈 아니죠?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소영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놈이라는 표현에서 만수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막내 아들 정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정말로 그 신발이 정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 어쩌면 이 마을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도 만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숨겨둔 검은 운동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든 왜 하필 종점 벤치 아래 놓여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한 짝만 있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소영은 결국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영은 종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운행을 마치고 나면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버스가 서 있고 운전석에는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딸이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내려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왜 왔냐? 그냥 궁금해서요. 그 신발 말이에요. 소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벤치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고 땅바닥도 자세히 봤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단서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보신 게 있나요? 그날 밤에 말이에요. 아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은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발 발견건으로 왔습니다. 혹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사실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실종 신고도 들어온 게 없고 단순히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혹시 CCTV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종점 쪽에는 CCTV가 없어서요. 예산 문제로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소영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실종자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문의해 보셨나요? 특별한 사건성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나요? 경찰관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을이 작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파출소를 나온 소영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종점까지 버스가 다니는 모든 길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소영은 마을 매점에 들렀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소영이 아니냐? 언제 내려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내려왔어요. 무슨 일로?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 내려오던 애가. 박할머니의 말에 소영은 조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신발 발견된 거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아, 그거 말이야? 참 이상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박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만 본 건 아닐 텐데 그 종점에 밤마다 누가 왔다 갔어. 네, 정말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에 가끔 그쪽으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근데 이상한 건 말은 안 걸고 그냥 버스만 보고 가더라는 거야. 버스를 보다가요? 응. 정기사님 버스 말이야. 멀리서 보기만 하고 금세 사라지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너무 어두워서.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정우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던가요? 글쎄,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큰 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걸음걸이가 뭔가 조심스러웠어. 마치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소영은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자세히 물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셨어요?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떠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매점을 나온 소영은 바로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운행 시간이었지만 혹시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벤치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땅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있나 확인해 봤지만 며칠 전 비 때문에 모든 흔적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만수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매점 할머니가 그러던데 최근에 밤마다 누가 이 종점에 왔다 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버지 버스를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추궁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감이에요. 그리고 그 신발 크기가 정우 발 크기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신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수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가져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었다. 만수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 신발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은 그 검은 운동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우의 신발이었습니다. 크기도 스타일도 심지어 신발끈을 묶는 방식까지 기억 속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정우죠? 이 신발 주인 말이에요. 만수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동생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언제부터 여기 왔던 거예요? 모른다. 정말 모르세요? 매점 할머니 말로는 한 달 전부터라고 하던데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언제부터 왔는지, 얼마나 자주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정우는 제 동생이기도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답답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행방을 몰랐던 동생의 소식을 아버지만 혼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아버지 몰래 종점 근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숨어서 종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 10시, 11시가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11시 30분쯤 되었을 때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박 할머니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종점 근처까지 와서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에 돌아간 뒤여서 버스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버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버스 안에 아버지가 있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얼굴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놀라서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영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분명 정우였습니다. 걸음걸이와 체격이 기억 속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정우 왔어요. 만수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봤어요. 밤 11시 반쯤에 종점에 와서 버스 보고 갔어요. 어디서 봤냐?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말해주세요. 정우가 언제부터 온 건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지. 만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다. 정말요?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 그럼 언제 확신하게 되셨어요? 일주일 전쯤. 가까이서 봤을 때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만수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일부러 종점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앉아 있으면서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봤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만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버스만 보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용기는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왜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만수는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분명한데 왜 말을 걸지 않는 건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갈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던 정우의 마지막 말이 기억났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정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을 근처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찾아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만수는 종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운행을 해야 하니까 밤에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숲길을 걸으며 혹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종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숲속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농사용으로 쓰다가 버려진 것 같았는데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너 여기 있었구나. 만수는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담요와 몇 가지 생필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몇 개와 생수병도 보였습니다. 정우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몰래 물건을 가져다 뒀습니다. 통조림, 라면, 따뜻한 옷까지 감기약 같은 것들을 조용히 비닐하우스에 놓고 왔습니다. 정우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너는 정우를 미워하잖아. 만수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우가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간 뒤로 소영은 동생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정우가 경찰한테 쫓기는 몸이야. 너도 알잖아. 그래서 더 도와줘야죠.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소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지금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있었다. 가봐요. 같이.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만수가 앞장서고 소영이 뒤따랐습니다. 1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과연 그곳에 있을까? 여기야. 만수가 멈춰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낡은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사람 한 명이 지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정우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조심히. 만수가 먼저 비닐하우스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담요가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가져다 놓았을 통조림과 라면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있었네요.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생이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측은한 마음과 함께 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만수가 다가와서 종이를 받습니다. 정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 매번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것들 덕분에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나한테 들킬까봐 걱정됩니다. 누나가 마을에 내려온 걸 봤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그만 갈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만수와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도 소영이 마을에 온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쓴 것 같아요? 글쎄,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만수가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정말 떠난 건가요? 그런 것 같다. 소영은 허탈했습니다. 10년 만에 동생의 흔적을 찾았는데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이곳에서 혼자 지내면서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다. 만수도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연락이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와 함께 종점에서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정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정우가 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10년 전 일 때문이겠지. 만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정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정우는 겁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무서웠나 보다. 사실 만수도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넘겨야 하나 아니면 숨겨줘야 하나. 결국 정우 스스로 집을 나가면서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에 자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범이고 우발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나 도망 다녔으니까 상황이 다르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종점에서 기다렸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우를 찾아봤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들러서 혹시 정우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소영은 다시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혹시 정우가 돌아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없었던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닥에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워온 그 짝과 같은 운동화였습니다. 이제 양쪽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신발을 여기 놓고 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맨발로 걸어갔을까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비닐하우스에 신발이 있어요. 양쪽 다요. 뭐라고? 정우가 신발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만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 혹시 강으로 간 건 아니겠죠? 소영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작은 강이 흘렀습니다. 혹시 정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신발을 벗고 간다는 게 소영도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강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강변을 따라 걸으며 혹시 정우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신발을 일부러 놓고 간 거일 수도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찾지 못하게. 그럴까요? 정우는 원래 그런 애야. 다른 사람 걱정시키기 싫어해서 이상한 짓을 하곤 했거든. 소영은 어린 시절 정우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아플 때도 내색하지 않고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정우는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소영은 직장에 며칠 더 휴가를 내고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동생의 흔적을 발견한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평소처럼 종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바빠서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왜? 정우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만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순하고 착했던 막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누나를 잘 따르고 아버지 말도 잘 듣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바빴어. 버스 운전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썼지. 만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자녀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를 몰아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습니다. 정우가 중학교 때부터 이상했어. 말수도 줄어들고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저도 그때 대학 준비하느라 바빴죠. 소영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누나로서 동생을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우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특히 입시 준비로 바빠서 정우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자꾸 늦게 들어왔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말려도 소용없었어. 친구들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더라고. 만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봐도 정우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애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술 때문이었잖아요. 친구들이 부추긴 것도 있고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평소에 울음을 잘 보이지 않던 정우가 그날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고 정우가 밀치다가 그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계속 제가 밀친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많이 다쳤나?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 수술해야 한다고. 그때 정우 얼굴을 못 잊겠어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그때 만수는 정우에게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우발적인 일이었고 정우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던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정가자가 되면 취직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정우가 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 때문에 정우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뭐라고? 저는 아버지한테 패 끼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만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짐을 싸면서 울고 있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옷가지와 용돈으로 모은 돈을 가방에 넣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정우가 워낙 완고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더 노력했어야 했어. 만수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종점에서 기다리는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매일 종점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혹시라도 언젠가는 돌아올까 봐서. 정우가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본 거겠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우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수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혹시, 왜요? 정우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 자수한 건 아닐까? 자수요? 신발을 놓고 간 것도, 편지를 남긴 것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자수하려는 거였을 수도 있어. 소영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결말을 지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읍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정우가 자수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정우라는 사람이 자수한 사건이 있나요? 언제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몇 분 동안 기다리는 것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없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영은 10년 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면 공소시효도 지났을 텐데요. 자수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공소시효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우 사건에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이면 보통 7년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지금 자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요. 소영은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정우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요. 이미 3년 전에. 뭐라고? 만수도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우가 괜히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네요. 그런 셈이지. 이걸 정우가 안다면 소영은 답답했습니다. 정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10년 동안 숨어 지낸 것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만수와 소영은 다시 종점에서 기다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을 정우에게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혹시라도 정우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정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만수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10년 동안 괜한 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정우를 찾아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무지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만수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실망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마을을 한 바퀴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들러서 정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 같은데? 정말요? 어디서 보셨어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어. 라면하고 빵 사더라고. 소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우가 아직 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글쎄, 이틀 전쯤? 아니면 3일 전쯤? 어떤 모습이었어요? 좀 야위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모자를 눌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 소영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정우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정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아, 이 사람 며칠 전에 왔었어. 라면 가게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더라고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물. 그런 간단한 것들. 말은 안 했나요? 거의 안 했어. 그냥 돈 주고 가더라고. 참 조용한 사람이더라. 또 올 것 같나요? 글쎄, 필요한 것들 다 샀으니까. 며칠 뒤에는 올지도 모르지. 소영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우가 아직 이 근처에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에게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우가 아직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멀리 갈 곳도 없을 테고.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곧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만나지 못하고 가기는 싫었습니다. 아버지, 저 며칠 더 있을게요. 직장은 괜찮겠냐? 괜찮아요. 연차를 더 써서라도.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종점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점 벤치 아래에 또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화 한 짝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이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히 정우가 비닐하우스에 놓고 간 그 신발이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가져온 건가요? 그런 것 같네. 왜 다시 가져왔을까요? 만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발을 놓고 떠났는데
왜 다시 가져와서 종점에 놓았을까요? 혹시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 무슨 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소영은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나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안쪽에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쪽지를 펼쳐보니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누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결정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정우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모르는 거네요. 어떻게 알려줘야 하지?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만수가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혹시 정우가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까요? 이 쪽지도 그렇고 신발을 다시 가져온 것도 우리한테 말하려는 것 같은데. 소영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정우가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정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종점에 나갔습니다. 정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나와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만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 이제 경찰서에 갈 필요 없다. 소영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우야, 집에 들어와.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분명히 정우였습니다. 소영과 만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정우가 다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정우는 종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버지와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야. 만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버지와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고 누나는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많이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야, 이리 와. 만수가 다시 한번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무서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정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옷도 너무 컸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우야. 소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생의 변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했던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누나.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 만수가 물었습니다.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패 끼칠까봐. 무슨 패야? 가족인데.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우야, 공소시효가 지났어. 소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뭐요? 10년 전 그 사건,
이제 처벌받지 않아. 법적으로 끝난 일이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경찰서에서 확인했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두려움이 실제로는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만수와 소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이제 됐다. 돌아왔으니까. 만수가 정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정우에게는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나도 미안해요. 바보야. 가족한테 무슨 미안해. 소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우의 방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청소했어.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소영은 며칠 더 휴가를 내고 정우를 돌봤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것들도 사줬습니다. 정우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일주일 뒤 정우는 마을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장이 만수와 아는 사이여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소영이 다시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가족 모임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아픔은 있었지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어. 잠깐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만수는 버스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쉴 때가 됐어. 퇴직 마지막 날, 만수는 정우와 함께 종점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많이 기다렸어요? 매일 왔었어.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뭘. 이제 종점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만수의 퇴직을 기념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단골 승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 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만수는 뿌듯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텃밭이나 가꿔볼까? 저도 도와드릴게요. 좋지. 소영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정우는 공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우리 공장이 더 좋아졌어요.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영도 정기적으로 마을에 내려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종점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고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